62세 김순덕 씨는 지난달 은행 창구 앞에서 30분을 서성이셨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3년째인데 통장 잔고는 자꾸 얇아지고 국민연금은 한 살을 더 기다려야 나온다니 답답한 마음에 조기 수령 신청서를 받아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겨받자니 평생 깎인다는 말이 걸리고 기다리자니 당장 이번 달 관리비가 걱정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마음,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 갈림길에 서 계신가요? 오늘은 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발을 디뎌야 할지 숫자로 하나씩 짚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내 상황에 대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금을 당겨받으려 할까요? 작년 한 해 국민연금을 정해진 시기보다 앞당겨 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진 지 37년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은퇴는 빨라지는데 연금 나오는 나이는 자꾸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우리나라 실제 은퇴 나이는 50대 정도로 본인이 바라던 은퇴 시점보다 10년 넘게 이르게 일터를 떠나시더라고요.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나이는 50언저리인데 법으로 정한 정년과도 한참 벌어져 있죠. 그런데 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서 63에서 65이 되어야 나오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일터에서 물러나는 시점과 연금 나오는 시점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10년 넘게 벌어진 나라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이 사이에 뻥 뚫린 소득 공백을 저는 낭떠러지 사이에 걸린 흔들다리라고 부르는데 발밑은 비어있고 건너편 연금까지는 몇 걸음이 남아있는 그 아찔한 구간이 바로 여러분을 조기 수령 창구로 이끄는 진짜 원인입니다. 그러니 조기 수령이 늘어나는 게 단순히 돈 욕심 때문이 아니라 이 흔들다리를 건널 밧줄 하나가 절실하기 때문이라는 걸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당겨받으려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면 언제든 당겨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두 가지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험료를 10년 이상 부어두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적어야 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A값이고요. 국민연금에 든 사람들, 최근 3년치 평균 소득을 말하는데요. 이 A값보다 내 소득이 낮아야 조기 수령 자격이 생기거든요. 계산 방식도 살짝 짚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총 급여에서 기본 공제를 빼고 그 금액의 일정 비율만 소득으로 잡고요. 사업소득이라면 필요 경비를 빼줍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실제 일한 개월수로 나눠서 한 달치 평균을 냈을 때 A값보다 낮아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소득 계산에서 주식 배당이나 사적연금, 이자 같은 건 안 들어간다는 점이고요. 이 대목에서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건물 세 받는 부자는 놔두고 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 근로소득만 잡느냐, 억울하다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만 합니다. 실제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만 계산에 반영되고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빠지거든요. 여윳돈으로 주식 굴리는 분은 자유로운데 정작 생활비 벌러 나간 분이 걸리는 구조라 노동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편의 방향도 바로 이 지점을 손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년 당겨받으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요? 당겨받으면 손해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히 얼마나 깎이는지 계산해 본 적은 드무시죠. 한 해 앞당길 때마다 6%씩 깎입니다. 최대 5년까지 당길 수 있으니까 꽉 채우면 30%가 사라지죠. 예를 들어서 1966년생 박정호 씨라고 하죠. 제때 받으면 64세에 매달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해 일찍 받으면 63세 94만 원, 5년을 꽉 당겨서 60에 받으면 30% 깎인 7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고요. 1년 기준으로 보면 1128만 원을 받을 게 840만 원으로 뚝 떨어지죠. 매년 288만 원씩 덜 받는 셈이니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여기서 한 번 깎인 금액은 나중에 원래 나이가 됐다고 해서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70만 원으로 시작하면 평생 그 70만 원을 기준으로 물가만 얹어 받으시는 거고요.
이 점을 모르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안 깎인다는 점이거든요. 부양가족연금이 뭐냐면 배우자나 부모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얹어주는 가족 수당 성격의 돈인데요. 이건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주는 방식이라 조기 수령을 해도 손대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배우자는 한 해 30만 원 남짓, 부모나 자녀는 20만 원 정도씩 얹어드리고요. 세 사람 모두 해당되면 연 50만 원 넘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하셔야만 나오니까 이건 꼭 챙기시고요. 공단지사를 직접 찾지 않으셔도 홈페이지나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래 받으니까 당겨받는 게 결국 2등 아니냐? 여기서 가장 흔한 반박이 금액은 줄어도 5년이나 먼저 받으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이득 아니냐는 거죠.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계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박정호 씨가 5년 당겨받은 돈과 제때 받은 돈을 각각 항아리에 차곡차곡 담는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처음 몇 년은 당연히 먼저 받기 시작한 조기 수령 항아리가 앞서갈 거고요. 그런데 두 항아리의 물이 같아지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대략 73 무렵입니다. 이 나이를 넘어서 더 오래 사시면 그때부터는 제때 받은 쪽 항아리가 계속 앞서가게 되고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이미 80을 넘겼죠. 앞으로 90에 육박한다는 전망도 있는데 90까지 사신다면 73 이후 17년 동안 그 격차가 매년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또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 되지 않냐. 매년 5%씩 꾸준히 수익을 낸다면 역전 시점이 73에서 77으로 미뤄지긴 합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인 84까지 역전을 안 당하려면 해마다 8% 넘는 수익을 흔들림 없이 내야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년 그런 수익률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다면 국민연금 필요 없죠. 투자만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조기 수령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할 여윳돈이 없어서 당장 생활비가 급해서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여유 자금을 굴릴 수 있는 분이라면 애초에 조기 수령을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은 거죠. 연금 고갈된다는데 그냥 빨리 받는 게 안전하지 않냐 하시는데 이 불안 저도 이해합니다. 기금이 바닥난다는 뉴스가 하도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손에 쥐는 게 낫겠다 싶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짚어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국민연금법 제3조의 1을 보면 국가가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책임진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기금이 소진되어도 연금 지급 자체가 멈추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국민연금은 개인 적금이 아니라 나라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인데요. 쌓아둔 돈이 없어지면 그때그때 거둔 보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는 있어도 지급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국민연금은 물이 마르지 않도록 나라가 계속 퍼나르는 공동 우물 같은 거고요. 내 두레박에 담긴 물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관리하는 우물입니다. 세상에 이만큼 안정적이면서 물가 상승률까지 매년 얹어주는 금융상품은 없다고 보시면 되죠. 강제로 떼가는 게 얄밉고 감액 제도가 시대에 안 맞아서 속상한 부분도 분명 있지만 어떤 자식보다 든든한 게 국민연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물론 제도를 오래 유지하려면 손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받는 분은 늘고 내는 분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이미 도입한 자동 조정 장치 같은 방식을 우리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연금액을 자동으로 손보는 구조라서 지급이 끊기지 않도록 미리 균형을 잡아두는 안전장치인 셈이죠. 반대로 무조건 늦춰야 이득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반대편 얘기를 해볼게요. 미뤄서 받는 걸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받을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한 해 미룰 때마다 7.2%씩 얹어주고요. 5년을 꽉 채우면 36%가 불어나는 거죠. 예전에 딱 한 번만 신청되던 게 법이 바뀌어서 이제 미뤘다 받았다, 다시 미뤘다 이렇게 여러 번 조절도 가능해졌습니다. 전액을 미룰 수도 있고 절반만 미루는 식으로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되고요. 그런데 특히 연기가 유리한 분들이 따로 계십니다. 바로 연금 받을 나이가 됐는데도 소득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연금 개시 후에 5년 동안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깎이기 때문인데요. 이걸 소득에 따른 감액이라고 합니다. 심하면 노령연금의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고요.
게다가 이 기간엔 부양가족연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차피 깎일 5년을 감액당하며 받느니 아예 밀어버리고 5년 뒤에 36% 불어난 연금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정년 후에도 컨설팅 일을 계속 하시는 1965년생 최영자 씨인데요. 월 100만 원 연금에 부양가족 연금까지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 절반만 받게 되면 5년간 3천만 원 가까이 덜 받게 되거든요. 이럴 바에는 5년 미루는 선택이 손실을 줄이는 길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실 건요. 연기해서 늘어난 금액은 나중에 유족연금을 계산할 때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건강이나 기대 수명을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사항이라면 무리해서 미루는 게 늘 정답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조울질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6월부터 이 감액 규칙이 확 바뀌는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감액 기준이 최근에 크게 손질이 됐거든요. 원래는 소득이 A값을 넘기만 해도 곧바로 깎이기 시작했는데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감액 기준선이 A값에서 A값 더하기 200만 원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6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 금액이 약 519만 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519만 원은 그냥 월급이 아니고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실제 월급 기준으로는 600만 원을 훌쩍 넘겨도 감액이 안 되거든요. 시행일도 짚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월 소득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상향이 되고요. 게다가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근로사업 소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5년에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였던 분이라면 그 금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확인한 뒤에 정산이 이루어지니까 돌려받는 금액이나 시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절반 깎인다고 걱정하셨던 분들도 이 완화된 기준을 먼저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다만 감액을 피하려는 목적이라면 종사 개월수도 챙기셔야 하고요. 월 평균 소득 금액은 연간 소득을 종사한 개월수로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연 소득이라도 짧은 기간에 몰아서 벌면 기준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계획하실 때 1년 총 수입뿐만 아니라 그 소득을 얼마 동안 나눠서 버는지까지 함께 설계하셔야 하는 이유고요. 조기 수령이 오히려 방어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여태 조기 수령은 손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딱 한 부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걸린 분들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연금을 많이 받으면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와서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가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철수 씨가 제때 받으면 연금이 피부양자 탈락 기준을 살짝 넘긴다고 해볼게요. 그럼 매달 건보료가 새로 붙죠. 반대로 조기 수령으로 연금을 일부러 줄여서 그 기준 아래로 맞추면 건보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손해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 거죠. 액수는 줄어도 매달 나가는 건보료를 막아서 실속을 챙기는 방식이고요. 눈앞에 연금 액수만 보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1년 단위로 나가는 건보료까지 계산해 넣으면 오히려 남는 장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참고하실 거는요.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서 연기연금으로 연금액을 불릴 땐 늘어난 연금과 건보료 부담을 함께 저울질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많이 받는 게 늘 이득은 아니라는 거죠. 남겨진 가족을 위한 유족연금 알고 계셔야 할 세 가지 이 부분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유족연금은 수급자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이 이어받는 연금인데 그런데 옛날 방식 그대로라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중복수급 제한이고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한쪽이 먼저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세상을 떠난 분 연금의 일부를 유족연금으로 받거든요. 그런데 본인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유족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30%만 얹어 받게 되거나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죠. 10년 넘게 부은 내 연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접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두 번째는 순위 제한입니다.
유족연금은 재산 상속처럼 골고루 나누는 게 아니라 가장 앞순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데요.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이고요.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에게 가지만 자녀도 25살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족이 아예 없으면 연금은 그대로 사라지는데요.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서 남은 연금이 그대로 소멸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양 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금을 제한하는 내용도 이번 법 개정에 함께 담겼고요. 이른바 구하라법 취지가 연금에도 반영된 셈이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말이 길었는데요. 결국 판단 기준을 세 가지 질문으로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연금 나올 나이까지 버틸 다른 소득이 있는가? 없다이시면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 그러면은 조기 수령이 낭떠러지 흔들다리를 건널 밧줄이 되어줍니다. 총액상 손해여도 오늘 굶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연금 받은 나이에도 계속 일을 해서 소득이 519만 원 근처를 넘나드냐? 그렇다 하시면은 그럼 어차피 깎일 바에는 연기연금으로 밀어서 36% 불려서 받는 쪽을 진지하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우리 집안이 대체로 장수를 하고 내가 뭐든 넘게 살 것이냐? 그렇다 하시면 그럼 연기연금의 손익분기점 79을 넘기는 순간부터 훨씬 많은 연금이 평생 따라오고요. 반대로 건강이 걱정되고 기대 수명을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면 굳이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당겨받아 하루라도 더 누리는 편이 나을 수 있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사적연금이 따로 넉넉하신 분이라면 국민연금과 한꺼번에 개시하기보다 국민연금을 좀 늦추는 편이 세금이나 건보료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두 소득이 같은 해에 몰리면은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기 때문이죠. 숫자는 제가 방향을 잡아 드릴 수 있지만 마지막 결정은 내 건강, 내 소득, 내 가족 상황을 아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끝내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한 통 걸어서 내 예상 수령액과 감액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숫자를 손에 쥐고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시면 답이 선명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연금이 아무리 든든해도 건강만큼 큰 자산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